결국 두 가지인데 주택 가격이 좀 높아서 30대가 새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고 종전 부동산을 처분해서 새로 갈아타는 분들이 거래할 만한 이제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고요. 30대가 서울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입했던 기간들이 확실히 있는데요. 투자 성과가 좋아서 이들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경향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조정 나온 다음에 한참 등락이 있다가 지금 다시 18,000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를 보면 확실히 최근에 서울의 고가 주택 시장은 미국 증시랑 특히 유난히 동조화가 좀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대출과 소득 증가율과 소위 성장률만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타 자산과의 동조성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단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물가만 잡히면 금리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야지 금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8월에 은행권 가계부채가 9조 3천억 원 늘었고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조 2천억 늘었습니다. 이게 역대 월간으로는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네. 주택 거래가 여름에 이제 5월, 7월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8월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상 네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월 평균 5조 원에서 6조 원대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8월 데이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에서 그 정도 늘었고 전체 비은행권까지 합치면 9조 8천억 늘어서 월간 기준으로 10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0조 원이 주담대 3조, 전세 3조, 그다음에 신용대출 3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8월 달에는 주담대에서만 8조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평년보다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통 열흘 단위나 주 단위로 계속 감독기관에서는 대출 데이터를 받아보기 때문에 8월 아마도 말이 됐을 때는 8월 대출 데이터가 너무 튄다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8월 말부터는 감독원장도 구두로 개입을 했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821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821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억제해라, 이런 내용의 대책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이제 9월도 하반월로 가고 있는데 9월 같은 경우에도 9월 12일까지 대출 증가세를 보면은 지난달보다 한 20% 정도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평달보다는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7월과 8월의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8월과 9월의 대출 데이터가 좀 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10월 금통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통위 전에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여러 발언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좀 기다리는 시장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이 효과가 있어야지 한은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8.1 대책 나오고 감독원장 규제하고 나서부터는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신규로 보면은 대출 신규 신청 건수는 급감하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에는 감독 당국도 다 보고 있겠지만은 평월보다 더 감소한 수준으로 대출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 금통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이제 금리 동결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가 조금 봐야 되는데 네. 데이터가 낮아진 거 확인되면 이제 10월에는 아무래도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살짝 애매한 것이 네. 9월 대출 데이터까지는 증가세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9월 대출 통계는 10월 12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월 대출 통계까지 보고 그리고 10월 통계는 11월 달에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통계는 확연히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9월은 8월보다는 소폭 내려가겠지만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네네. 그렇죠. 부동산 매수 주도 세대, 적어도 최근 수년간은 30대가 이끌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장 양극화가 있어요. 또 지역마다 쏠림 현상이 있고,
5대 광역시하고 지방의 경우는 보면 30대 매수 비중이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이는데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는 다시 40대가 주택 구매력이 높으니까 네. 이걸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소위 30년 넘는 기간에 신규 주택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사회생활 8년 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20대 말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30대 때 집을 사는 게 맞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3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시점이 39, 40살 이렇게 얹혀져 있거든요.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그 서울에서 40대가 대세가 된 거는 해석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역대 최저인 것이 올해 서울의 현상입니다. 올해 서울시 전체 주택 매매 거래의 60%가 종전주택을 갈아타신 거래입니다. 그거는 이미 종전주택이 한번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8년 정도 전에 이미 집을 한번 샀을 수가 있고 그거를 그렇겠네요. 지금 갈아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전체 거래 60%가 넘을 정도로 현재 서울시는 결국 두 가지인데 주택 가격이 좀 높아서 30대가 새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고 종전 부동산을 처분해서 새로 갈아타는 분들이 거래할 만한 이제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레벨의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생활 8년차, 9년차가 소득과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구성은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달리 생각해 보면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30대가 접근하기 쉽다. 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걸로 주식시장이랑도 연계가 되는 게 있는데요. 어. 우리의 소득은 경상소득인 종합소득하고 네. 비경상소득인 자산의 처분소득이 그렇죠.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30대가 서울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입했던 기간들이 확실히 있는데요. 그런 기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시장 강세일 때 취득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 성과가 좋아서 처분 소득이 커졌을 때 이들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경향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소위 8월까지 좀 랠리가 있었는데 5월부터 8월까지 그 랠리 동안에는 소위 나스닥이 조정 없이 계속 올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8,500에서 8월에 조정 나온 다음에 한참 등락이 있다가 지금 다시 18,000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를 보면 확실히 최근에 서울의 고가 주택 시장은 다른 자산 시장이랑 굉장히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랑 특히 유난히 동조화가 좀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많이 잡히지 않고 그냥 대출과 소득 증가율과 소위 성장률만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타 자산과의 동조성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와 동조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인데 이제 뭐 4분기죠. 며칠 있으면 하반기 4분기 특히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동산은 단기로는 그 수요 공급에서 특히 수요 대책이라는 게 대출 대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득이 경상과 비경상 그리고 대출이라는 세 꼭지를 봤을 때 대출을 단기적으로 감독 당국에서 나서서 그리고 8.1 대책에서도 은행들에게 DSR을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DSR 통계를 제공하라고 한 것을 보면은 확실히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억제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금리 추세를 보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50bp 인하하니까 한국에서도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소매대출 금리는 가상금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금리의 상승이란 결국 대출 수요를 꺾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9월에 확실한 영향을 주고 있고 작년 9월이랑 유사하게 작년 9월에도 2분기, 3분기 때 특례보금자리론과 금융기관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5월에 6조씩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고 4분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 멈추면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도 아마 4분기 10월 들어서부터는 대출 위축세의 영향을 확연히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준금리가 하늘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를 선택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시장금리나 상품금리가 너무나 이것을 선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감독당국의 대출 상품금리 인상 기조가 더 반영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제약적인 그런 소매대출 금리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 국내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는 연관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릴레이션이 반대로 그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 시장이 좀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나스닥 시장 뭐 미국 시장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완전 동조화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느새 6천조 원이 넘는 주택만 봤을 때 6천조 원이 넘는 시장이고 주식 시장 대비로는 2.5배 이상 더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그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이런 매크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서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자산시장 동조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시장이 2.5배 이상 비싸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3배에 가깝고 미국은 주식 시장이 GDP에 거의 3배 가까울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양국에서는 한국은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고 미국은 주식이 투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그런 엔티티는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의 투자 성향은 동일하고 결국은 같은 지표를 바라보면서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분기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4분기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요? 예. 4분기 주식시장 우리나라 시장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를 그냥 반추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숙명은 결국 수출이 없이는 그 내수가 계속해서 위축된다는 부분 때문에 네. 내수주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를 부여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항상 프리미엄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반도체 같은 그런 시클리컬 업종이 지수 시총 상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보통 뭐 3년에서 5년 길게는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고 23년, 24년에 AI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괜찮은 면모를 보였는데요. 근데 앞으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전통적인 그런 수출주인데 작년 아까 얼마 전에도 방산 뉴스가 나왔지만 지난 2년만 보더라도 방산도 수출하면서 리레이팅 됐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던 화장품 ODM 같은 기업들이 미국 수출하면서 리레이팅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되고 있는데 바이오는 2017년에도 좋았고 20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그 폐암이라든가 아니면 비만이라든가 이런 적응증이 매우 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그냥 임상 2상했다 3상했다 이러면서 좀 펌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 질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계속해서 상반기에 정부가 좀 노력했던 게 밸류업 관련.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좀 금투세 관련 회의가 야당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 네. 금투세 동향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한국이 좀 밸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지수 전체에 대한 강도보다는 섹터라든가 종목에 대한 그런 선별적인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말씀하셨으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세율이 초과 수익에다가 27.5%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내년부터 네. 하겠다. 이게 이제 가안이고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당 내부적으로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 회의를 이제 이번 주 하게 되죠. 네. 이제 이게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협의가 없으면 이걸 이거 일단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합의가 되면 서로 이제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금투세를 유예를 하게 되는 여부를 결정할 텐데 네. 일단 영향이 좀 궁금해요. 이게 금투세가 실제로 시행되면은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가봐야 아는 문제긴 한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금투세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투세와 이름만 같이 내용은 완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일본이 2009년에 금투세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2009년은 뭐 리먼 이후니까 그 당시 니케이 둘두로 지수는 8,000포인트인데 지금 4만 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이 1,400 정도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국은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S&P도 그 당시 기준으로 2009년부터 환산하면은 5.5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양국의 주식 관련 세제가 금투세인데요. 예. 이 두 국가의 금투세는 금융투자는 주식과 채권과 크게 보면 주식, 채권, 펀드라고 봤을 때요. 네. 주식과 채권, 펀드의 보유 중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예. 처분할 때 나오는 소득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유 중에 나오는 소득은 주식은 배당, 채권은 채권이자 펀드는 분배금이고 예. 처분할 때 나오는 거는 주식, 펀드, 채권 모두 양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배당과 이자와 양도라는 세 가지 소득원을 모조리 금투로 묶어서 모조리 합산을 하고 손익통산을 한 다음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국의 금투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으로는 한국은 이제 배당이라는 게 종합소득에 들어가 있어서 예. 종합소득이다 보니까 10억 원을 넘는 대주주가 배당을 하게 되면 49.5%의 종합소득세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동일한 재원에서 발생하는 보유 시의 소득과 처분 시의 소득이 금투세가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돼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합성이 떨어지는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금투세를 벤치마크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통해 가지고 배당 그 환원율이 생기게 되면 한국의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없이 그냥 양도세만 계속 걷겠다는 방식으로 금투세를 좀 강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강행하려는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의 리레이팅 요소가 전혀 없이 그냥 양도소득세만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네거티브한 이슈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세제가 주식시장의 밸류업에 도움이 많이 됐던 이유는 예. 배당을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실 우리나라가 대만보다도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주주 환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은 그렇죠. 결국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소각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은 경영진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배당은 소득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배당 부분이 아시아라든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나라 대비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금투세제 논의를 할 때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한국도 배당주라든가 이런 새로운 투자 관행들이 형성이 되면서 장기 투자에 용이한 그런 시스템은 깔리거든요. 기업은 그다음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금투세는 이 그 투자한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안 좋다 이렇게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분 시의 양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네, 숨어 일본과 있는데 미국의 금투세는 처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보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를 바꾸고 나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인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배당 소득이 종합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투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벤치마크를 했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 그런 세금을 바꾸고 나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모양이에요. 금투세보다 뭐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 아니냐, 뭐 무슨 소리냐. 네, 이게 금투세가 결국은 자본시사 선진화였는데 그것이 소위 조세종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의 양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상위 0.1% 배당 부자나 주식 양도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조세정의 차원이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0.1%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울 수가 있고 차라리 차제 자본시장 선진화 쪽으로 해서 부동산에 편중된 부를 주식으로 좀 돌리자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뭐 서로 국가를 위하는 데는 진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상의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동산 주식 양쪽 다 봤던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살짝만 기울어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부동산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25일 있을 회의를 좀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예 어쨌든 유예 한 표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결국 유예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방식으로 개선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렇게 만약에 예상대로 그냥 시행을 하게 되면 뭐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기존 주식 보유자들이 한 1% 미만이기 때문에 세원 확보의 어떤 의미는 상당히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투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 미만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주인공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한국 비중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큰손 전업 큰 손들이. 개미들이 소위 그 시장의 스타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고,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가 좀 이런 면모가 있었는데 ETF와 패시브의 시대가 되면서 좀 전업 액티브한 개인 그래요. 투자자들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요약하면은 그냥 공무원 증시 될 것 같습니다. 9시 되면 열리고 이제 3시 반 되면 닫히고 그냥 패시브 ETF 스타일대로 거래가 되고 뭐 딱히 특별한 테마 없으면은 별로 뭐 잔잔하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잘 생각해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주식시장부터 금리시장까지 모조리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